합격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작 김만입니다. 자, 이제 초보부터 합격까지 누구나 다 쉽고 명쾌하게 행작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 한 번에 합격, 바로 그 해커스입니다. 이제 해커스와 만행작이 여러분이 이 공무원 시험에서 진짜 행작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제대로 한번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오늘 인문특강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초시생도, 제2생도, 3시생도 왜 도대체 행작을 잘 못했을까? 이러한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 알려드리고, 그동안 제가 필드에서 많은 수험의 상담과 경험 속에서 왜 안 되느냐,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만행작과 더불어서 행작 때문에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해커스와 함께하는 만행작은 인문특강을 토대로 해서 초보부터 합격까지 전체적인 행작의 어떤 공부 방향과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코치, 그리고 도대체 이 행작이라는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인지, 어떤 과목인지 막연히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한꺼번에 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만행작 카페가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셔서 자료라든가 궁금한 사항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왜 이름이 많이냐, very, much, many, 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이름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이 만행작이라는 개념은 이 수험이라는 현실, 특히 공모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수험이 진짜 아름답거나 밝고 샤방샤방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분명히 합격을 해 나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에너지 차원에서 이런 고를 따서 이름을 지은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초보부터 합격까지 명쾌한 행작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나갈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행작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작을 하기 전에 도대체 이 수험에서 바라보는 행작 뭐냐 이겁니다. 아마 대부분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구글링하거나 행작 어때요? 라면 수많은 악플들이 혹은 혹평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른컨대 그 수많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혹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진짜 우리 노량진 그리고 필드에 있는 수험에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에게는 여기 있습니다. 자, 수많은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이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오해와 진실한 코너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행작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제일 많이 묻는 게 이런 겁니다. 행작은 너무 많아요. 방만하고 도대체 잡다 해서 해도 끝이 없어요 라는 궁금증을 초시생도 제2생도 갖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만하고 잡다하다? 네, 이렇게 행작이라는 과목의 양이라든가 내용적 잡다함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기본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급급급해서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했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작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본 이론과 체계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런 현상, 행작은 방만하더라, 이상한 것들도 막 들어있고 이상한 뒤통수 때리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것도 들어있고 듣보잡 문제도 나오고 굉장히 괴물 같은 과목이에요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만행작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체계를 확실히 잡고 거기에서 파생시켜서 내용을 가지쳐 나간다면 충분히 이러한 방만하다 잡다다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대로 행작단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이제 전공과목화 시대인 행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적인 전략이죠. 자, 두 번째, 그럼 두 문자를 따서 그냥 막 외우면 될까요? 실제 거의 두 문자 같은 외래어를 만들어서 외계어를 위한 진짜 외계인이 구사할 이상한 말들을 막 되뇌입니다. 네, 잘했죠. 근데 시험장 가서 그 두 문자가 과연 효용이 있을까요? 두 문자만 떠오르고 내용은 날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두 문자를 왜 외우냐 이거죠. 두 문자를 따서 그냥 암기하는 이런 예전, 즉 한 8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먹혔습니다. 그러나 행작이 진짜 전공 과목의 전공자의 시선에서 콕콕콕 허를 찌르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두 문자들은 멘붕소에서 날아갑니다. 이런 방법 안 됩니다. 두 문자에 아직까지 집착하시다면 두 문자가 행작의 답은 아닙니다. 물론
객관식이라서 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 베이스를 크게 넓히시고 두 문자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좁혀야 됩니다. 만약에 행작에 암기해야 될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자신있게 행작은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분량만 외우면 됩니다. 국사의 그 방대한 양을 외우고 계신 여러분이 이걸 못 외워? 네, 외우는 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두 문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잘못된 행작의 세상으로 훅 빠져버리십니다. 이제 만행 행작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행작은 기본소도 두껍고 분량, 어떤 수험적 분량감도 커버리는데 요약서를 그냥 딥다보고 그리고 문제 쫙 풀어서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요약하고 문제 풀고 요약 풀고 문제 풀고 요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가서 시험 가서 쫙 하면 네, 또 멘붕 옵니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이 행정학은 단언컨대 학문화되어 있는 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과목이에요. 국어학 아니죠. 영어학 아니죠. 국사학 아니죠. 행작은 학입니다. 그래서 학문화되어 있는 이 행작을 요약서로 보고 단순 문제로 반복해서 특히 틀린 것들만 쫙 추려가지고 외운다. 네, 10년 전 선배들의 이야기죠. 그때는 선택 과목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점수를 특히 합격 전의 점수를 득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은 많이 가지만 여러분이 오른 점수는 60에서 70고기를 못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시간을 투입했는데 왜 행작 점수는 안 오를까요? 라는 제 시상 인상의 수많은 고민들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단순히 보고 요약서만 그대로 돌리겠다. 이런 사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오해, 매우 잘못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싸그리 딱 풀어서 엄청난 양의 기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틀린 것들을 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양치기죠. 양치기 소년됩니다. 양치세요. 네. 많은 양을 늘리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행작만 해야 됩니까?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나머지 과목도 해야죠. 만약 행작 한 과목 하겠다. 한 과목만 한 10년 동안 하겠다. 네, 그러면 제가 한 7,000문제 정도 기출문제를 드릴 테니까 다 풀어보세요. 그래도 될까? 안 됩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양치기를 하면 절대 수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양 속에서 여러분이 소화되지 않는 양 속에서 그냥 헉헉거리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양치기 안 됩니다. 이런 양치기를 하지 마시고 진짜 현재학적 가치의 수험적 포인트에 한 정확한 공부를 이제부터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양치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혼자 책 보고 뭐 딱 봤더니만 한글로 적혀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국어로 돼 있던데 좋아 읽어보고 혼자 그냥 해버릴까? 네,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면은 10년 공부하십니다. 우리의 수험은 1년 내에 한 번에 합격이죠.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학문화된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체계 골격을 위해서 혼자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행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의미하는지 국어는 국어가 아니에요. 행작이 있는 것을 자꾸 국어로 보시니까 많은 오해를 쌓는데 행작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시간을 줄이고 그러한 오류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의를 토대로 해서 개념을 익히고 그 강의에서 가이드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강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행작은 실력 차이와 점수 차이가 시간 투입 대비 매우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과목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초보부터 합격까지 쉽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행작을 선택하고 가시는 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양치기 안 됩니다. 혼자 아닙니다. 혼자서 책 봐서 이 과목을 달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공무원 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네, 대학교 교수로 가셔서 행작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해서 인류 사회의 공헌에 기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험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는데 이거죠. 그렇다면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삼시생이든 이제 시작했을 때 과연 내년을 향해서 1년 내에 95점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까? 9급 7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95점 도달할 수 있을까? 군무원도 포함되겠지만 이 점수가 정말 가능하냐?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이 점수가 1년 내에 이 행작이라는 방대한 양을 줄여서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도달해 왔었고 그게 바로 만행자입니다. 그 성과가 수많은 합격 후기와 수강 후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떨어진 행작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의 푸념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작이 제대로 된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되고 합격을 위한 그 길을 1년 내에 한 번에 합격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가능한 실화라는 거죠.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만행작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전략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길을 위해서 그러면 만행작은 합격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매점을 내드릴 수 있는데 그 합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컴팩트해야 됩니다. 잡다하게 백과사전이 나열해서 쭉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주 컴팩트한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강사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쉽고 명쾌하게 그렇군 네 샘플 강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야 네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이론을 정렬하고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임팩트 있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기출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잘근잘근 분석하고 정밀히 분해하여 기출 문제 속에서 또 내용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퍼펙트를 가기 위한 문제적 훈련이 객관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론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기출을 풀어서 여러분의 실력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반드시 객관식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데 시험장 가서 내 점수로 못 맞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들어올 것이고 그 훈련은 임팩트합니다. 그리고 퍼펙트한 거죠. 합격을 위한 퍼펙트 행작은 핵심 내용에 대한 필수적인 정리와 그리고 이 행작이 갖고 있는 방향성 속에서 전공 과목자의 전공자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적중,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그걸 해커스 만행자에서 이제부터 구현해서 여러분에게 실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하냐고? 네. 이게 적중인 겁니다. 과거부터 제 교재와 수업했던 그대로 적중 해왔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내년에도 적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방향 속에서 임팩트하고 컴팩트하고 퍼펙트한 행작을 토대로 해서 초보부터 합격까지 명쾌하게 행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행자입니다. 해커스 만행자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되고 준비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24년 여러분을 합격으로 가져갈 해커스 만행자의 비법 커리큘럼입니다. 자, 일단 수험생들을 크게 모든 상황이 동일할 수는 없죠.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첫째, 초시생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군요. 좋습니다. 초시생이라면 꼭 따라가야 할 중요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째, 초시생은 기본 이론에서 이 이론의 체계를 아주 컴팩트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를 토대로 해서 쉽고 명쾌하게 이런 이론의 체계를 다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출 빅데이터. 만행자 기출 문제집 이름이 기출 빅데이터입니다. 이곳에 약 6,400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중복되는 거 빼고 옛날 거 빼고 안 나올 거 빼고 겹치는 거 빼고 나는 거 빼고 제대로 봐야 될 문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째, 기필코 기출 필수 코스가 바로 기필코입니다. 제 교재와 강의 컨셉은 다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잘 지었죠? 기출 필수 코스를 토대로 해서 초생은 반드시 기출의 베이직한 토대 문제에 객관식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은 푸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훈련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기필코, 기출 빅데이터 중에 기필코를 기필코 보시고 나서 기필코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제 이 정리된 문제에 대한 훈련을 스왓 19라고 불려지는 이 과정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바쁘다. 파이널 모의고사와
모의고사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만드는 모의고사고 매해 제가 만든 문장 하나하나가 수험에서 실제 조사까지 그대로 적중되는 거죠. 왜냐? 수험생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과 출제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공과 행정학의 흐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재 연구하고 강의를 개발하는 노력의 결과죠. 절대 여러분보다 저는 뒤쳐서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공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적중이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서 또특강, 또는 뭐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라고 해서 제 핵심 압축서의 개념을 이건 요약서가 아니에요. 압축서예요. 또 보기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총정리 전체적인 과정이 초시생이 반드시 가셔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그럼 재시생 이상 혹은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행작을 약간 베이스를 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재시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재시생 이상 되시는 분은 어떤 커리를 가져야 되냐? 이론을 자칫 통과하고 그냥 기출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안 됩니다. 빠르게 스피드하게라도 갖고 있는 이론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행작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이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 그래서 스피드하다는 말은 속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속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기본 이론과 스피드 강의가 체계적으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을 점검하고 나서 재시생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기출 빅데이터 중에 뭘 보느냐? 실력업, 실질적 역량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실력업입니다. 실력이 쑥 오르겠죠? 네, 실력업을 토대로 해서 약간 고난이도, 엄청 고난이도는 아닙니다. 한 중에서 고 사이에 있는 이러한 문제적 난이도를 토대로 해서 이제 행작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행작적 훈련을. 기출에 대한 이런 훈련, 즉 기필코와 실력을 합쳐서 한 권으로 구성될 텐데 이 기출 빅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대략 한 140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겹치지 않고 그리고 문제적 구성을 아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객관식을 위한 충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시생은 반드시, 물론 초생에서도 실력이 오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필코와 실력업을 같이 병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언제든지 수험 상담 하십시오. 카페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마음껏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행자 시그네처 바로 SWOT 119가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 테마에 해당하는 이런 필수적인 테마를 몇 개를 잡았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총 119개, 그래서 119입니다. 119. 물론 응급, 구조, 군안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복선적 의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119 119개를 왜 SWOT이냐? 자, summary의 S, 그리고 with, W, with, 그리고 OX 문제와 그리고 T, 테스트. 그러니 각 주제별로 거기에 맞춰서 핵심 요약 한 페이지, 그리고 OX 지문, 중요 OX,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난이도 높은 네 문제, 그리고 이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내가 예상 문제 영역으로 다시 만들어서 네 문제. 이러한 구성을 토대로 있는 가히 수험서 중에서 이러한 스와트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제 책이 유일하며 강의 또한 독보적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런 교재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해커스 만행자에만 있습니다. 이 스와트 119를 토대로 해서 실력을 진짜 올려가는 거죠. 필수 코스입니다. 물론 초시생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절대 넘어오지 마, 이거 아닙니다. 참고에다 스탠다드 표준 커리라는 점을 알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당연히 파이널 총정리의 실전적인 진짜 같은 문제를 보셔야죠. 단순 기출 변형에서 있다 없다 몇 개는 이런 문제는 시간 낭비입니다. 비추입니다. 보지 마세요. 제대로 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력이 올라가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경쟁시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실력을 올려야만 합격에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필수적인 정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시생과 재생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은 만행작은 해커스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해커스 만행작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죠. 자, 그렇다면 이 행작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행작,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을까요? 알아봅시다. 알면 되죠. 자,
이 행작은 도대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잠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행작 과정은 여러분은 모두가 생초짜고 안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오니까 갑자기 덜커덕 아니 완전 외계인 같은 것이 떡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 녀석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철저하게 만행작적 방식으로 해결해 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1년 내에 95점까지 도달하는 거죠. 자, 이제 저와 함께 행작!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알아봅시다. 자, 일단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정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뭐라 하던데 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죠? 아니에요? 몰랐어요? 대한민국 정부 이야기 아니었나요? 북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런 사람은 수업을 못 듣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공무원 어떤 거 뭐라던데 요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겠죠. 네, 그렇다면 뭐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행작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알고 싶은 내용을 가기 전에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와 공무원이란 여러분의 미래죠.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공무원이 될 텐데 공무원이란 건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을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행작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과목 못 봅니다. 행정법, 국사 못 봅니다.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행작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대통령제라는 이 제도를 취합니다. 어떤 나라는 수상,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는 내각 책임제라고 불려지는 수상이 전담하는 나라가 있죠. 그 수상이라는 사람들은 정당에서 뽑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대통령, 뭐 황제, 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삼권 분립을 나누어 가지고 대통령이 이만큼의 정부를 구성해 가지고 이 아래에 이제 여러분을 포함한 약 110만 명의 공무원, 막강하죠. 여러분 단일 집단의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조직은 공무원뿐입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파워예요. 그 수많은 집단 속에 여러분이 이제 조직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패칭을 딱 하고 공무원 땡땡땡 합격하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갔을 때 어디를 가느냐, 뭘 하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정부 조직도입니다. 자, 이 정부 조직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조직들과 다음 페이지에 볼 텐데 여러 가지 부서들이 짜잔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아래에 비서실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국가정보원도 있고 국가정보원은 공무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7급 공무원을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뽑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도 있고 그 대통령 밑에 우리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정 전반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협의를 이끌어가는 넘버 2, 2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밑에 이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실장이지만 급이 장관급입니다. 급이 높아요. 실장님이지만 그냥 실장님이 아니에요. 정부 조직에 보면 실장님인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실장님도 있고 그냥 실장님인데 그냥 실장님인 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처도 있고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험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인사혁신처를 습격하면 문제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습격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문제는 매번 출제될 때마다 출제원에 위탁해서 비밀리에 그리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출제 검토를 하고 복수의 출제원이 들어갑니다. 혼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마치 수능 때처럼 쫙 해방해서 풀려나는 이런 구조죠. 가장 검증이 잘 된 행정 문제가 다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실제 출제는 노량진 그 어떤 강사도 들어가지 않고 현직 대학의 부교수 이상만 됩니다. 교수들만 들어갑니다. 전공 행작 교수. 그러니 행작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 달리 전공적 색깔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만행작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처들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들도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전체 보면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 이렇게 부부부부부부 총
18개의 부가 있는데 부의 짱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부의 짱은 부장이 아니에요. 부의 짱은 부장이 아니에요. 실의 짱은 실장이지만 부의 짱은 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부부부부 불러주게 됩니다. 부의 장은 장관. 그래서 장관이 있고 이 장관 아래에 정부 기능을 이렇게 크게 18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업무들을 쫙 해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조직법을 토대로 해서 한국은 엄밀하게 선진국으로 제도화된 나라지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장관 아래에 당연히 차관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능들을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사이즈가 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보면 그 아래에 부 아래에는 청을 거느릴 수 있는데 조직상 청을 거느리는 게 4개가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죠. 기획재정부 아래에 청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여기가 바로 청장이 되는 겁니다. 청장. 요 4개를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국방부 아래에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라는 2개. 병무청, 우리 남학생분들 신체 검사하고 군대 가고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뭐냐면 군에 필요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이런 획득 업무, 조달 업무 이런 것들이 바로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된 부처인 이 행정안전부 아래에 경찰청과 소방청이라는 2개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이 많은 부서들은 공용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장관 밑에 차관이라든가 이들을 2명씩 둡니다. 복수차관.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가 나온다 하면 전부 다 행정안전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과도 직결됩니다. 자, 그 외에 또 농림축산부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을 갖고 있고, 이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던 질병관리본부였는데 본부를 슝 레벨업 시켜서 질병관리청 해서 우리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기상청이 있고 그 외에 국토교통부도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이런 청청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해수부 아래에 해양경찰청, 육지경찰은 행정안전부에, 해수부에는 해양경찰청, 그리고 저번 정권 때 원래는 청이었는데 부로 올라갔던 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국가공무원을 합격한다면 이렇게 되어서 어디 대통령 여기 근무하기는 좀 힘들겠죠. 9급이었다. 9급 어디 쫙 가서 이 밑에 어디인가에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겠죠. 거의 100만 명 조직의 점처럼 100만 분의 1 이렇게 합격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지만 점차 여러분이 승진하면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조직 구조상 우리나라의 정부를 이렇게 짜두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간다. 기본적으로 1일 지망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물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합격할 거 고득점 합격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부서 골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공무원 시험의 매력이기도 하죠. 자,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합격하면 근무를 하겠구나.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고, 이제 각 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그 조직 안으로 쏙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아둡시다. 이건 행작 이론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합격해서 뭘 어떻게 근무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장관, 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이 부의 짱 넘버원을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장관 아래에 넘버 2 차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에는 차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관 아래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은 시를 만들 수도 있고 국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조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통일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의 짱이 실장, 국의 짱이 국장, 실장이 높아요, 국장이 높아요. 네,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라는 이런 조직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색깔 치는 데는 장관으로부터 차관으로 실장에게 과외는 과장과 그리고 또 팀원들도 있고 팀장도 있고 여러분 요렇게 해서 명령과 지휘와 업무 보고 라인이 딱 만들어집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개선 조직이라고 해서 개선 라인, 명령의 라인이다 라고 해서 개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개선. 그 외에 제가 색깔을 칠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감사관, 공보관, 차관보, 담당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장관과 차관이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어시스트하고 전략을 짜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료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스텝 참모라고 불러줍니다. 참모. 그래서 모든 이 부들은 장관 아래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선과 참모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딱 하면서 서로가 겹치지 않게 조율을 해서 부부부 장관 청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청. 경찰청이 있으면 청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차장이 있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에 있다? 그렇죠. 맨 밑에 여기 있겠죠. 한참 올라가겠죠. 승진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조직이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해가지고 쫙 해서 착착착 움직이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의 모습이 여기 있겠죠. 네.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정부를 보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또 하나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정부는 워낙 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앙정부라고 불려지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뭐 경기도, 뭐 강남구, 서초구, 강원도, 뭐 태백시, 춘천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에 몇 개? 하나겠죠. 하나. only 하나뿐입니다. 두 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에 하나. 넘버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이즈에 따라서 레벨을 두 개로 또 나눠놨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윗급을 뭐라 부르냐? 광역자치단체, 넓은 지역을 자치 업무를 전담한다라고 해서 요 광역자 대표적인 게 도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요렇게 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런 도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시. 특별시는 뭘까요? 특별한 시? 네, 맞긴 맞습니다. 수도로서 서울은 수도로서의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 서울을 서울특별시라고 불러줍니다. 그 외에 광역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광역시 이런 명칭 그냥 들어두세요. 이건 행사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광역시는 특별시 정도는 안 되지만 인구가 한 200만 이상 되는 아주 커다란 시들을 이렇게 이름을 별도로 붙여주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찍고 어디 갈까요? 네, 광주도 있고 네, 울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광역시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특별자치도는 뭐냐면 이거는 섬입니다. 섬도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2006년도부터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레벨을 만들어뒀고 특별자치시 혹시 이곳에 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죠? 네, 세종입니다. 세종은 지금 정부 업무들이 많이 이관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좀 부여해주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즈가 넓은 광역자치단체고 그럼 그 아래에 이제 기초라고 해서 뭘 두고 있느냐?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들을 둡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그 아래에 전체 이렇게 해서 구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 성북구, 구구구 해서 25개 구를 둡니다. 그 아래 이제 동들도 있고 이렇게 끄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체제로 본다면 두 가지예요. 내가 국가직 9급, 7급을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까? 그렇죠.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다? 이곳을 쭉 올라가면 조직으로 본다면 바로 이곳. 여기. 전체 18개의 부처와 청들과 위원회 중에 어딘가에 여러분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딱 보시면서 난 어디 가서 근무할 거야 라고 마음의 점을 팍 찍어두세요. 법무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행정안전부? 네. 어디든 괜찮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뭐 부가 다르다고 해서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신분대우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보장도 받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자,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바로 요런 곳에 근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시험 원서 넣을 때 지방직 9급 공무원, 지방직 7급 공무원 하면 바로 이곳 어딘가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합격했다 하면 서울시 아래에 있는 요런 구라든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청 어딘가에 근무를 하는 거죠. 만약 제가 강원도로 원서를 냈다 하란다면 어디로? 강원도에 있는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아래에 있는 춘천시, 태백시, 강릉시, 속초시 이런 곳 아니면 좀 더 내려간다면 뭐 양양군 이런 군에도 있겠죠. 그래서 군도 있고 시도 있고 이 중 어디인가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근무하는 이 국가공무원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근무지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급여, 나머지 복지, 후생, 의무, 권리 다 똑같습니다. 물론 법은 달라요. 여기는 국가공무원이 있고 여기는 지방공무원법인데 거의 다 그 규정을 땡겨가지고 비슷하게 복제쓰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디다?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원서 넣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위치를 잡아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어디 갈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체계를 요걸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불러줄 텐데 요거는 형태를 조금 나눠준다면 짱이 혼자서 요렇게 생겨서 장이 혼자서 책임을 지는 구조 독고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제 혹은 독임제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짱이 한 명이에요. 합의제라고 불려지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이끌어가는 거 이걸 합의제 혹은 위원회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들이 이제 부처의 성격과 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원회들이죠. 위원회 조직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는 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조직도 사실 위원회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직, 국가직, 9급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직렬을 달리해서 시험 원서를 따로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류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본부 조직에는 바로 장관도 있고 처의장이 처장이고 청의장이 청장이죠. 청장. 모든 청은 청장인데 청장 이름을 붙이지 않는 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검찰청입니다. 유일하게. 검찰청은 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총장이라고 부르죠. 대학교 총장도 아니고 총장. 네, 그만큼 현재 그 공식 명칭이라보다는 직급 레벨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총장을 부르고 다른 곳은 다 경찰청 청장, 해양경찰청 청장, 관세청 청장, 구세청 청장, 청장입니다. 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서 이런 보조기관도 있고 부속기관, 딸린 기관들도 있고 나머지 특별행정기관.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위치하고 근무하게 될지를 이제 알고 보면은 아, 그런 곳들이구나 좀 더 보이겠죠. 네, 그래서 행작은 매우 좋고 재밌고 쉽고 아주 아름다운 과목입니다. 많은 행사와 함께 해커스에서 행작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구조까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해커스 행작 만행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그럼 저와 함께 이 행작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이드를 오늘 한번 잡아가 봅시다. 그리고 낯선 곳을 갈 때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요. 제가 행작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을 토대로 해서 이 행작의 세상으로 훅 한번 살짝 들어가 봅시다. 어떤 과목이고 어떤 녀석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제부터는 객관식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자, 행작은 제가 구현하는 행작은 이 행작은 단일의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접학문들이 결합되어서 좀 유식한 말로 종합학문화되어 있습니다. 종합학문화. 어떤 것들이 결합되어 있냐? 첫째,
정치학이라는 요소가 행작에서 쑥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행작이 아니라 정치학으로 배우고 정치학 학위를 토대로 해서 행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행작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학도 최근 들어서 행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면서 쑥 들어와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작을 보시다가 경제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표현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법학, 행정에 관한 법이 사실은 행정법이죠. 물론 행작에도 행정법 요소가 매우 짙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과목 형성에는 같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뭐냐? 사회학적 베이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영학적 관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도 들어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커뮤니케이션학, 철학, 심리학, 역사 다 들어옵니다. 정말 이 행작은 엄청나게 이런 인접한 다양한 과목들이 결합되어서 있는 정말 멀티화되어 있는 종합학문의 하이라이트가 행작이죠. 이걸 다 하라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작을 여러분이 처음에 그냥 접근해 버리시면은 이런 다양한 배경적 지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게 정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바로 만행작입니다. 만행작 기본관을 들으시면 이런 철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모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딱 녹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래 그거였군 딱 알아듣고 그대로 이해해버리시면 됩니다. 매우 쉽죠? 네, 강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작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것을 과연 소화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없냐가 실제 실력과 적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을 만행작은 계속해 왔었고 해커스에서 이제 제대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행작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다양한 이런 과목들이 배경이 돼서 이루어지는 과목이구나. 참 재밌죠. 네, 좋게 보면 재밌고 나쁘게 보면 야 정말 할 거 많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면 되는 거죠. 힘들어질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잡다한 것을 건드려 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할 것. 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의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행작, 만약 저에게 행작이 뭐예요?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행작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7빛깔의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 과목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는 하나의 색깔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결합되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7가지가 짜잔하고 이루어질 때 행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지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제 책 또또북이라든가 각 편지를 보시면 무지개 색깔로 딱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대로 만들어뒀습니다. 무지개니까. 이 무지개적 접근은 만행작에만 있습니다. 무지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총론. 이 총론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조직론, 그리고 인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 그리고 돈, 재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통제, 그리고 지방행정. 우리가 앞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광역이고 어쩌고 기초 어쩌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입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결국 여러분은 요 7가지 무지개 빛깔만 딱 완성하면 행작은 네 끝났습니다. 무지개니까. 그러면 오늘 만행작을 보셨으니까 좀 더 들어가서 별거 아니죠.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 7빛깔의 요 무지개가 이제 교재와 강의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 무지개들이 왜 제가 무지개로 했냐면 저마다의 특징과 색깔들이 또 다 달라요. 같지만 다르지만 같은 듯한 이게 또 행작이 갖고 참 재밌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 성격이 다 다르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맵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아 그런 거군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다 하나씩 매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명쾌하게 딱딱딱 요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드시면 돼요. 간단하죠? 가봅시다. 그럼 총론으로 대표되는 영역은 뭐냐면 행작 총론으로 대표되는 행작 총론이라는 이 영역은 전체 행작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집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해서 단순히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집합적인 영역들이 쫙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째, 현대 행정이 어떠하냐, 근대 행정은 어떠냐, 이런 현대 행정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거고 수업에서 당연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행정학을 접근해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갈지에 대한 그 접근 루트에 대한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선택론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십니다. 그럼 접근을 보고 나서 또 총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죠. 그렇다면 행작이 정부,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런 거버먼트라는 정부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무슨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고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질지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봤으니까 이제 행정은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과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이 뭔지는 수업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이론은 미국적 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속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 대략 한 1900년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과학적 관리론이 2020년을 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뭐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기타 이론 등등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한눈에 싹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총론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총론이에요. 그럼 그런 총론 속에서 이 총론은 시험에서 대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20문제를 기준한다면. 그리고 챕터 2는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이 뭐냐? 수업 시간할 겁니다. 네.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권위적으로 딱 결정하면 이게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정책 들어봤죠? 뭐 복지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네, 그 정책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학문적스럽게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보겠죠. 그럼 이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 정책을 연구, 학문이니까 접근 연구를 위한 방법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아젠다라고 해서 이걸 의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해야 될 문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정책 의제를 설정할까요? 저 같으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이제 인구 출산율의 저하라는가 인구 감소 그럼 인구 감소 정책 인구 감소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되겠죠. 이런 정책 뭐 경제가 어렵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을 누가 바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셔서 만들고 실행합니다. 자, 이런 의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그걸 위한 분석도 해야 되겠죠. 이 분석 파트가 최근 들어서 이 정책학에서 아주 빛을 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영역이 하나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 강의를 접하면 어려워지시겠지만 충분히 쉽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명쾌한 분석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정 선택을 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겠죠. 하나를 선택합니다. 국가도 개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위한 이론으로서 나중에 이제 합리주의론, 점증주의론, 실증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론들을 여러 가지를 또 보실 겁니다. 이런 결정 파트를 보고 나면은 이제 결정된 걸 어떻게 하면 액션 집행해야 되겠죠.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행입니다. 집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못했어? 왜 못했지? 어떤 걸 어떻게 잘했지? 평가라는 게 꼭 따라 들어옵니다. 정보문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평가입니다. 평가. 요렇게 딱 주제를 보면 정책론 끝.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결코 잡다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색깔로 간다면 조직이죠. 조직입니다. 조직. 자, 이 조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부 조직을 전제로 할 텐데 조직에서 일단 제일 중요해 조직을 움직이는 건 사람 그 자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 동기를 어떻게 부여줄 것인가 동기라는 것도 볼 거고 또 하나는 구조. 그 구조는 어떻게 짜여졌을까? 아까 잠깐 봤지만 뭐 위원회 구조로 짜여졌을까? 독임제 구조로 짜여졌을까? 이런 구조의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십니다. 그럼 그 구조 속에서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이제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현대 이론, 뭐 기타 환경 이론 등등등등의 이론들이 이런 걸 이제 교수들이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리.
조직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 조직에서 중요한 주제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조직이나 사람이나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점차 지쳐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주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여러분의 학습도 그래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전질이 없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나가는 겁니다. 조직도 그렇게 나갑니다. 네, 물론 민간 조직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정부도 나름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혁신이라는 모습에 볼 겁니다. 이게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앞에 봤던 총론, 정책론, 조직론이 시험 비중에서는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비중이 좀 큽니다. 각 영역별로 3, 4 문제 정도가 차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 만행적 교재로 간다면 이제 2권이 될 텐데, 인사행정,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인사행정이에요. 사람. 그럼 사람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조직에서는 일하는 것은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구성원이 되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이론들이 발달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론화되어서 나오는 것들 요것도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뽑아서 임용. 여러분 같은 경우에 시험 합격했다. 면접 봤다. 최종 합격했다. 정규 공무원이 되었다. 이제 임용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임용과 더불어서 일을 이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못했을까 잘했으면 성과급도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급여도 줘야죠. 월급, 첫 월급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월급도 받을 것이고 또 열심히 근무해서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연금은 어떻고 급여는 어떻고 조직에서 승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파견은 어떻게 보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인사평가와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 자체를 분류해서 직무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직무관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보호. 권리보호라는 것은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했다? 네, 징계도 들어옵니다. 징계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구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도 있고 권리보호도 있고 또 공무원 노조도 있고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다듬어 둔 거죠. 그래서 이 인사행정은 실제 여러분 실무에 가셔서도 당연히 물론 행정의 모든 영역이 실무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 5과목 중에 일반 행정 5과목 중에서 감히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만행정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인사행정. 자, 그리고 5번째로 또 볼 수 있는 파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재무행정. 네, 돈 같은 겁니다. 왜 돈 같은 거냐면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돈도 있고 꼭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재무라는 이름 하에서 첫째, 이론은 어떻게 발달되느냐 그리고 그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재무행정이 구체화됐을까 미국식 이제 역사 발달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제 회계 돈을 이제 카운트하는 것들입니다. 이 카운트하는 방법도 잠깐 볼 거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봅니다. 제도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제도들도 개혁을 위해서 개선을 시켜야만 이제 좀 더 선진국가, 좀 더 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겠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재무행정. 자, 그리고 6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7번째 색깔 중에 이제 6번째까지 왔죠. 이제 전체적으로 통제와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주권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죠. 송강호 씨 말처럼. 그래서 이런 통제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해 주는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통제 장치들 제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전자정부 이런 영역도 같이 들어옵니다. 전자정부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수업 때 다 보실 겁니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정부의 중앙정부 역할을 그대로 다운사이징해서 지방정부에다 쏙 집어넣으면 이게 지방행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제 7급에서는 지방자치론이라고 해서 제가 또 별도로 또 특화된 강의들을 해두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지방행정은 그냥 중앙행정이 지역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지방행정 안에는 자, 일단 이론들이 전개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자치권이라 불러줍니다. 자치권. 그럼 권리만 있으면 되느냐? 지역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냐, 경기도냐, 충청도냐, 구역도 나눠주고, 그 구역 속에서 담당하는 기관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러한 것들이 기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체계적으로 보실 거고, 그러면 자치권도 권리도 있고 구역도 있고 기관도 있으면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들어옵니다. 뭐 고유사무도 있고 위임사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은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죠. 돈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네, 그래서 사무와 더불어서 또 지방정부는 재정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또 갖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쉽습니다. 재정도 볼 거고. 그럼 재정을 보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 주민이 중요하죠. 국가에서는 국민이 있지만 지방에는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 그래서 주민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주민에 관련되는 것들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간 사이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을 정부 간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도끼리는, 시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시와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쫙 보는 거죠. 물론 지방직이라고 해서 지방행정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국가직이라고 해서 국가직이 적게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동일한 비율로 갑니다. 동일한 비율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7편 지방행정까지 이 7개의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바로 만이행작이 왜 무지개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 구조 속에서 행작이 지극히 완성됩니다. 출제 비중은 총론과 정책론과 조직론이 좀 더 크고 한 3문제, 4문제 정도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 인사, 통제, 지방, 이런 부분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 정도 비율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런 형태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움직여 왔었습니다. 아주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하실 때 너무 예외에 나올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항상 말하지만 해야 될 걸 정확히 제대로 해두시면 충분히 95점, 그것도 1년 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해커스 만행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방행정이었습니다. 다 했네? 네. 별거 아니네? 그럼요.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이죠. 잘할 수 있겠죠? 네. 저 또한 여러분을 응원하는 뜻에서 아주 열강으로 수업 시간에서 잘근잘근 체계적으로 착착착 제대로 짠 하고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끊임없이 쭉 따라오면서 하라는 걸 정확히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체계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네. 준비는 되셨나요? 네. 그래서 2024년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은 당연히 행작 때문에 합니다. 바로 해커스 만행에서 더불어서 여러분 한 번에 합격! 그 길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걸어갈 겁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들고 있으면 되겠죠.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떡합니까? 뛰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갑니다. 단순합니다. 진도를 어떻게 할까? 행사를 어떻게 할까?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달리면 됩니다. 결국은 바람개비가 돌 거고, 결국은 여러분은 행작 때문에 합격할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이 행작 때문에 합격하겠다, 이런 수강 후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해커스의 그런 수강 후기로 여러분을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고민이 있거나 행사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카페라든가 SNS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마음껏 주셔도 되고, 또 세부적인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든 강의에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고 퍼펙트한 행사로 실패 없이 1년 뒤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강의에서 열강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